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로 AI, 인공지능 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AI 산업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준하 국가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단장과 함께 광주가 추진 중인 이 AI 산업에 대해서 그 현황과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정부 때죠. 2019년 1월이었습니다. 정부가 시도별로 이 지역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각 시도별로 사업을 하나씩 선정을 하면 예타를 면제해주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지원이었습니다. 당시 광주는 4천여 원 규모의 AI 집적단지 조성을 제안했었는데요. 대규모 SOC 사업이 아닌 상대적으로 투자액이 적은 광주의 AI 프로젝트는 의외라는 평가를 그 당시에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경남 같은 경우에는 4조 7천억 원 규모의 남북 내륙 KTX 프로젝트와 같은 굵직굵직한 이런 큰 SOC 사업을 내세웠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그때의 평가가 적절했는지 먼저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 차관님, 네. 네. 당시에 이제 이 상황들을 기재부에서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그 당시에 광주의 선택을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시에 대부분 지자체들이 철도, 항만, 도로 같은 SOC 프로젝트를 신청했는데 광주만이 거점 유일무이하게 있잖아요. 산업지원시설, AI 산단 조성 사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굉장히 담대한 발상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시도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선택을 했지만은 광주는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고부가치 산업을 선택을 한 겁니다. AI가 가지고 있는 그 산업 잠재력 그리고 막대한 경제 사회적인 파급력을 우리 광주시가 앞서 일궈내고 거기서 큰 몫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은 광주의 선택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역사에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AI 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산업의 영역이 전 세계적으로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당시의 선택에 대해서 아직 그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냉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또 지역민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국내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역만의 문제는 더더욱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영역에 있는 산업인데 그럼 이 광주라고 한 도시가 이 경쟁에 뛰어들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 보시는 또 평가해 보시기에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올 3월에 챗 GPT라고 하는 신드롬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직도 광주 시민들이나 전국에 계시는 국민들은 인공지능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으셨을 텐데 이번 그 챗 GPT 사건 한 번에 몇 달 만에 광주의 선택은 탁월했다라고 모두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미 5년 전부터 인공지능 대학원 전남대도 있고 다음에 광주 이 과학기술원도 있고 하는 어떤 인력에 있어서의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는데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은 바로 인프라, 인력, 기업, 기술들인데 인프라는 이미 이번에 짓게 되는 데이터 센터가 세계 한 7위권 정도가 될 거고 인력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AI 영재고를 포함한 인력 사다리가 이제 빈틈없이 구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기술 면에서는 전문 대학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에 있어서 좀 놀랄만한 사실인데 100여 개 기업으로 시작해서 현재 광주에 450여 개 기업이 AI를 지금 산업으로 연구를 하고 또 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세계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될 만큼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장님 일단 시민분들이나 지역민들이 보시기에 그러면 이 AI 집적 단지 산업이 무엇이냐?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SOC 사업 같은 건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들, 어떤 현상들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떤 산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쉽게 손에 잡히지 않고 그래서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하는데
그것 말고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새로운 산업 그리고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요소들이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생태계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프라라는 것과 인력 그리고 기술 그리고 기업들이 모이는 그런 생태계를 우리는 클러스터 또는 집적 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3년 반 정도 됐죠. 3년 반 동안 이 광주는 정부의 투자와 광주의 투자를 가지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들인데 데이터 센터가 좀 가슴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포항에 입자 가속기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입자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포항에 가서 줄을 서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AI를 좀 더 수준 높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AI 개발자들은 광주에 와서 줄을 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인데 그 데이터 센터가 바로 AI 가속기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인력들이 재배치되고 기술이 재배치되고 있는 게 광주 현재 첨단 3지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면서 앞으로 2-3년 내로 광주 시민들 그리고 국가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실증 AI 도시가 바로 광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관님,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광주가 선택이 탁월했다. 이것은 눈에 보는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선택한 게 아니고 산업 자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탁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게 산업으로서 성장을 하고 자리를 잡으려면 자본이 유통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보시기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항상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서 뭐 인프라의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지방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기에 이게 좀 한계는 없어 보이는지 아니면 또 어떤 실제 메리트가 좀 많이 있는지 이 부분 네.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요, 기업들이 이제 연구소나 공장 입지를 정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불리와 장단점을 다 고려해 가지고 자기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번 AI 같은 경우에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최고 성능의 데이터 처리 시설이 있고요. 그 데이터 처리 시설을 광주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거진 무료로 무상으로 좀 이용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광주에 현재 AI 전문 인력을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6, 7개가 지금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AI 사관학교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현장 인력을 지금 연 300명씩 있지 않습니까? 배출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물적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지금 기업들이 광주에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게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지방으로 역류 현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AI 전문 기업들이 이제 광주를 찾아 들어서 여기에서 창업을 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고 한다면은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현재 이런 희망의 싹이 지금 솟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 보면 굉장히 이제 좀 긍정적인 요소들 또 희망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기업 유치를 많이 하시고 기업인들 많이 만나고 계시니까 솔직한 반응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쪽 광주에 옮기려고 하는 기업들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네. AI 기업들이 좀 어떤 반응들인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 지난 3년 반 동안 제가 보아왔던 이 인공지능 집적 단지라고 하는 부분에 최선의 노력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단장을 맡은 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4개월 동안 뛰어다닌 이 목적과 방향은 알려야 되겠다,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전국에 있는 AI 관련 업체들, 전국에 있는 AI 관련 협회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에게 제가 직접 전부 설명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더 몰려오겠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업들이 잘 모르고 있고 그 내용이 판교나 경기도 쪽이나 서울에서 주는 혜택도 있는데 굳이 광주까지라고 판단하시는 대부분의 이 스타트업들이 제가 직접 설명을 하고 혜택들은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몇 배 이상의 혜택이 광주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사를 옮기는 경우가
지금 21년도에 125개 정도의 AI 기업을 지원을 했다면 지금은 한 250여 개 정도, 2년 만에 2배 정도로 뛰었다라고 보시면 지사도 많이 옮기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도 광주? 저 뭐 하고 있는 곳일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일단 말씀들을 들어보니 굉장히 뭐 고무적인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어떤 산업으로서 지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도 들어와야 되지만 인프라 또 인력의 공급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뭐 보도를 통해서 지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AI 뭐 사관학교랄지 인공지능 사관학교랄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AI 전문 대학원을 개설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앞서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교육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교육 인프라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하나의 산업 영역을 놓고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최고 수준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이 고등학교부터 그리고 이제 최근 전남대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까지를 연결시키면서 하이스쿨 투 PhD라고 하는 고등학교부터 박사까지 하는 인력 사다리가 빈틈없이 갖춰진 곳이 바로 광주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영재고라는 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AI 이 실증 단지에서 AI 융합 대학이라는 걸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대학이죠. GST 전남대, 호남대, 조선대가 같이 운영을 하면서 학위를 같이 공동학위를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설사 본인이 AI를 전공을 못했다 하더라도 또 한 번의 기회, 그게 이제 인공지능 사관학교라고 하는 곳인데 10개월 동안 300명의 학생을 1,300시간 동안 인공지능 관련 훈련을 합니다. 이거는 정규 4년제 대학을 다니는 양보다 더 많은 훈련을 시키는 양이어서 현재로서는 졸업생들이 사관 생도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현재 나타나는 그 성과들은 저희도 추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전문대학원에 GST가 전문대학원이 있고 전남대에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대학원이 있으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가장 고급진 기술까지의 인력 사다리는 이 광주광역시가 가장 튼튼하게 구축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일단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재들을 양성해 가는데 빈틈없는 사다리가 완성이 됐다라는 말씀이 좀 인상적인데요. 그렇다면 안전차관님, 네. 인재에 대한 양성,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다시 우리 지역에 유치된 기업이나 지역의 산업으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우선적으로 좀 다뤄져야 되고 또 챙겨야 할 내용들일까요? 예,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양성 프로그램이 그야말로 기업의 수요에 꼭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기업의 현장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서 설계되어야 하고 또 교육 과정에 해당 기업의 현장 실습 등이 반드시 좀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업에 있지 않습니까? 연계 채용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조금 확대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인력 조달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에 우수한 IT 인력을 좀 유치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우수한 IT 인력들을 현지에서 기초 교육을 좀 시킨 다음에 우리 국내에 데려와서 석박사 과정이나 또 고급 실무 연수 과정에 좀 투입을 좀 시켜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은 특별한 좀 비자를 발급을 해서 좀 모셔온 다음에 대신 이분들이 지방 대학이나 교육기관에 일정 기간 근무를 하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를 좀 도입을 좀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교육의 문제, 또 인프라의 네. 문제, 또 기업들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AI 집적단지 사업으로 대표되는 이 광주 인공지능 산업 2단계에 대한 착수 보고회가 오는 금요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뭐 1단계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 계획이 확정되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주변의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는 것들이었다면 2단계부터는 좀 더 가속화가 될 것 같은데요. 2단계 사업부터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단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속화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가속화의 키워드로 이제 실증과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자마자 처음 던졌던 어떤 AI의 산업 방향은 광주 전체 어디서든지 간에 실증을 하고 있는 AI가 실증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 AI 사업단 자체도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 시인, 우리 김남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한번 재생시키는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헬스케어에 광주에서 그동안 모아왔던 치매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추적했던 데이터들 실증을 해보는 겁니다. 자율주행 역시 광주에서 먼저 실증을 할 수 있도록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라는 것도 만들고 이런 실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2단계 때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유통시키느냐가 저희의 이제 수익 사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글로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가속화가 될 겁니다. 현재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이곳이 어느 곳인지 상당히 궁금해하고 저 역시 제가 그래도 기관장이기 때문에 다 보여주지는 않고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보여줄게. 글로벌에서 이 데이터 센터와 광주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2단계 사업이 더 주목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들과 실제 현재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는 인력이 광주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광주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권과 경쟁하는 거는 이미 뛰어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과 경쟁을 해야 되고 글로벌 경쟁을 하기 위해서 허브가 바로 광주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2단계 때 광주를 통한 한국과 아세안 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차관님 말씀하셨던 인력들을 집중시키는 그런 글로벌 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현 차관님, 이제 또 네. 예산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단계를 통해서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춰 나가는데 차질 없이 사업들이 진행이 좋은 것으로 지금 두 분 평가를 해주고 계신데요. 2단계 사업을 이제 또 지속하고 이게 국책 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2단계 과정까지 무사히 마치려면 예산이 충분히 또 안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이 예산의 그 지원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는지, 그리고 또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선 이 사업이 이제 국책 사업화가 돼야 되겠죠. 예, 우리 그 2단계 사업의 내용은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김준하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지금 알차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예타를 통과하고 이제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요 문제는 상당히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략적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원래 1단계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23개가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로 되게 실시가 됐고 재정 당국의 입장은 이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1단계로 끝낸다.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2단계 연장은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그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고 우선은 이 사업을 1단계 연장이라기보다는 이제 별도 사업으로 이걸 조금 기획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공약을 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공약 취지를 반영을 해서 저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도 좀 바꿔서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광주 인공지능 밸리 사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간판을 이제 붙여서 하면 좋겠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책 사업화 되기 위해서는 예타라는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관문을 넘겨야 되는데 여하튼 이제 이거는 콘텐츠의 이제 문제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야 산업이 단순히 광주의 산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산업 그리고 글로벌로 광주 핵심적인 산업으로 이제 육성을 하고 그 허브가 광주가 된다는 이러한 논리 구성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산의 뭐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의 지원일 텐데요. 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속도를 내야 할 시기에 예산을 어떻게 가져오느냐는 그 전략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고민이 정치권과 또 지역 지자체의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사업과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반도체 사업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이 이제 지역 발표가 오는 목요일 20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 인공지능 사업과 관련해서 반도체를 뗄 수 없는 만큼 또 이 발표에도 촉각이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가 또 지원을 한 상황인데 뭐 선정 가능성이랄까요? 아니면 이 앞으로의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정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필요로 하는 부지와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그리고 물 자원, 수자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리한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장들의 또 공약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강기정 시장님이나 김영록 지사님이 아마 발에 땀이 나도록 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AI와 미래 모빌리티를 양날개로 광주의 먹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강기정 시장님이 만약에 반도체 특화 단지까지 우리가 가져온다면 그 양날개의 핵심인 하드웨어를 저희가 만드는 곳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이런 형태의 새로운 국가 클러스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산업 관련해서 어떤 준비 단계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로 넘어가는 시기 어떻게 보면 절반쯤 왔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께서 명실상부하면 혹은 국민들께서 이제 인공지능 사업하면 광주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감하기까지 또 실제로 그런 인식이 자리 잡기까지 뭐 언제쯤이면 될까라는 막연한 생각도 좀 들어보는데요. 안전 차원이 뭐 어느 정도면 그런 생각들이 좀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광주 시민 그리고 우리 광주 산업계, 학계 이제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AI 인프라 측면에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지만은 AI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기술인 것이고 다른 모든 도시들도 AI 산업 유치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광주가 현재 우월한 그 초격차를 유지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격차 유지를 위한 투자에 이제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2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후속 인프라 사업을 좀 구축을 지금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단장님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AI 전문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앵커 기업들을 좀 유치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만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 있잖아요. 광주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산업계, 학계, 지자체가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시청에서 민간 합동 이런 기업투자위원회를 좀 두어서 총력전을 좀 벌였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 단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전망, 뭐 희망적인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네. 체감하시게 될 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인력이 이제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이 2025년이고요. 2단계 시작 시점도 2025년. 기업 매출이 이제 눈에 띄게 올라가면서 광주에 이 세금을 내게 되는 시점도 2025년. 글로벌 기업이 광주로 올 수 있는 타겟팅하는 그 해도 2025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2025년 전까지 광주가 시민들이 체감하고 국가가 체감할 수 있는 AI 기업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 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6박 8일의 일정을 소화하고 오늘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투를 안 입고 오셨나요? 시원하게 이렇게 벗었습니다. 지금 열도 나고. 열도 나고. 우선 네. 우리가 이번 폭우에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유족, 네. 피해자들 위로를 드리고 지금 복구에 전념하는 모든 공직자나 네.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열린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샵을 뭐 5군데를 돌면서 쇼핑을 해서 이게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건희 여사가 몇 차례 해외 순방에 초창기에는 사고를 쳤는데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참 김건희 여사가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가진 원색적인 거 사람도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호객행위,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호객행위 했습니다. 네. 양동시장에 가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영부인을 네. 호객행위로 명품점 5곳을 돌아다녔고 그 다음 날 네. 다시 직원을 명품점에 보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해명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러한 참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실패한다. 그래서 저는 네. 신상팔벌로 이번에 인사조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해명이 호객 행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넘어가서 아, 그렇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어떻게 대통령 정원이나 수행원을 뚫고 영부인 호객 행위를 대통령과 네. 영부인의 안위는 음. 국가안보 위리입니다. 그런데 영부인을 호객행위로 5곳이나 끌고 다녀? 그 다음날 또 비서 보내? 이건 거짓말이죠. 이 국민을 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영부인을 파면하라. 음. 이런 말씀은 못하지만은 그런 해명을 하는 참모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리해야 된다. 네. 그래야 대통령실도 경호실도 정신 차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하셨는데 이렇게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 중에 이렇게 뭐 짬을 내서 쇼핑 같은 것도 하고 원래 그런 게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아니 그게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인접 국가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하는 것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또 전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 그런 순방이에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폭우로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가 갈 때는 에코 국산 백 메고 갔잖아요. 네. 난 들어오실 때 좀 사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명품 백 들고 들어왔는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일정을 뭐 비서실에서 짰을 리는 없고 명품 매장 방문하는 거를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아니 그러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은 영부인의 지적 수준과 네. 상식에서 나온 일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네. 변명 해명한다는 게 마치 양평 땅 투기 사건 나니까 김건희 여사 가족 친정 어머니 회사 2만여 평 나오니까 원희룡 장관이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무효와 백지화시키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불행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없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원희룡 장관도 다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 말이 돼요. 거기에 2만 평이 있으니까 몰랐다. 그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작년 10월 달에 국정감사에 한준호 의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알고도 그렇게 종점을 변경했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네. 뉴스토마토 네. 노영희의 뉴스인 사이다 출연을 했는데요. 네. 노영희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진에 장모님 땅이 많대요. 당진에요? 예, 당진에, 충남 당진에. 거기가 뜨는 도시 아니에요. 어? 그런데 거기에도 땅이 많아가지고 세 곳이 장모님 땅에 생긴다 하는 의혹이 있다고.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은 만약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건 아니죠. 어떻게 돈도 벌고 감투도 출세도 하고 이건 도둑들이 하는 일이에요. 영부인이면은 네. 사위가 대통령이면은 겸손하게 그런 일을 안 해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 사촌 처형이 네. 초창기에 6억인가 어떤 이권에 개입을 했더니 네. 바로 감옥 보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상필벌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 편, 자기 처가한테는 관대하고 없애버리고 야당, 네. 자기 편 아닌 사람한테는 그렇게 혹독하게 공권력을 적용하냐. 이것은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식돼야 되고 그리고 양평 땅 투기 이러한 문제도 국정조사를 해서 김건희 여사 장모
그 가족 회사들이 2만 평에 있다고 하는데 네. 국민의회에서 민주당 전 군수도 김부겸 총리도 유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땅이 있다고 하면은 국정조사해서 다 밝혀야죠. 왜 그걸 덮으려고 합니까? 이것은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처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라.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서 호객행위로 5군데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참모는 바로 즉각 파면해야 나라 기강이 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군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근데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쇼핑을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인 김건희로 쇼핑을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퍼스트 레이디다라고 밝히고 쇼핑을 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아니 김건희 여사는 퍼스트 레이디는 개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원이 경호원 등 16명이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외신에서. 10명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명품점 안으로 들어갔고 6명은 밖에서 일반인 네. 출입 못하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나쁜 일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국민을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영부인을 처벌할 수도 파면할 수도 없다고 하면은 그러한 잘못 해명한 사람들은 인사조치를 해야 일벌백계로 나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고 김건희 여사도 명예회복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양평, 네. 명품, 포구, 네. 후쿠시마 이런 걸로 인해서 진짜 큰 코 다치기 전에 다 정리하고 처벌해라. 그래서 재발 방지하지 말자. 야당만 박지원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잘못하는 사람들을 신상필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거듭 강조합니다. 근데 해명은 둘째치고 김건희 여사가 명품샵 좀 들릅시다 갑시다 했을 적에 그거 지금 부적절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참모들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것이 문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차 얘기했잖아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때는 네. 또 지금 대통령실에도 대통령의 입을 두 손으로 막고 대통령이 어디 가시려고 하면 차 앞에서 들어눕는 그런 결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통령도 영부인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면은 국민들한테 지금 외교적으로 넌센스 아니에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네. 방문한 것도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5차례 한 것이 그걸로 다 덮여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전 궁금한 게 영부인 의상이나 뭐 장신구 같은 비용은 아마 대통령실 예산으로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뭐 명품 같은 거 사는 것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그러면은 좀 국민 정서상 이게 무슨 기준이랑 원칙 같은 게 뭐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돈이 많고 친정도 돈이 많고 뭐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해서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샀는지 예산으로 샀는지 이런 건 몰라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도 네. 자기들이 적용해야죠. 문재인 대통령 부인 네. 김정숙 여사에게 그걸 예산으로 했냐 어쩌냐고 얼마나 심하게 따졌어요. 왜 자기들은 따지고 말은 안 합니까? 김정숙 여사는 그렇게 경호원들 데리고 호객행위로 5군데 6군데 명품샵에 안 다녔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 나토 정상회의 주재국 리투아니아 대통령 부부와 그 기념 촬영을 하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 그 가운데 쓰려고 본인이 그 영상 잠깐 좀 한번 틀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저거 봤어요. 제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 국민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권력 서열 1위가 음. 김건희 여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외 순방이나 대통령이 외부 행사를 할 때는 대통령실 의전실에서 여사님은 어디에 서고 대통령님은 어디에 서고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저기 아니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대통령 옆에서 해야지 자기가 가운데 서면은 대통령 아니에요? 센터병이죠. 가운데 언제든지 집중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김건희 여사 잘하는 것은 얼마나 칭찬했어요. 그렇지만은 저런 게 나오니까 네.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권력 서열 1위 김건희, 2위 윤석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나변에 있느냐 이거죠. 다 이미 네. 저런 경험을 했잖아요. 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들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걸 무시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넌센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의전실에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저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혹시 얘기를 못 듣거나 그럴? 안 했다고 하면은 네. 그 사람들도 바꿔야 돼요.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꿔야지. 의전실장이 네. 김건희 여사하고 밖에서 있던 측근이라고 하는데 만약 의전실장이 외교부 출신이라고 하면은 네. 저런 것은 절대 안 나옵니다. 정실 인사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인사는 망사당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러시아랑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이번에 전격 방문했는데 뭐 방문하기 직전에 같이 동행한 기자단에 여기 혹시 대한민국 기자 아닌 사람 있냐고 뭐 이러면서 방문 직전에 알리고 이렇게 아주 갔다 오셨는데 가서 뭐 사직생 생직사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순신 장군 말도 언급을 하면서 뭐 연대 이런 걸 엄청 강조를 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대통령 내분의 안위는 국가안보 1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비리에 가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 잘했다 이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평화 또 6.25 때 우리가 얼마나 네.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냐고요. 음. 또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가신 것은 나는 타당하다고 봐요. 잘하셨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은 대통령은 외교가 국익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반응을 검토했는지 네. 앞으로 종전이나 휴전이 되면은 러시아하고 그 방대한 국가로부터 원유도 받고 네. 천연가스도 받고 곡물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러시아하고 적대적인 우크라이나를 꼭 방문했어야 되는가? 또 거기 가셔서 가치외교니 뭐 군수품을 무제한 주겠다.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녀오셨으면은 우선 무사히 오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이순신 장군 코스프레 할 필요 없어요. 무슨 사직생 생직사. 그건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바이든도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도 갔어요. 그 사람들 코스프레를 해야지 그 훌륭한 이순신 장군의 말씀은 부적절했다. 저는 그러면서도 외교적으로 잘 후처리를 해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니 뭐 꼭 코스프레라고 하지 않고 코스프레죠. 그게 무슨 사직상 생직사입니까? 뭐 좋은 말씀 해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나도 러시아가 있지만 러시아하고도 잘 하겠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이런 면으로 방문한다 했으면 됐지. 그렇게 훌륭하게 포장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 지금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 적대국을 자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다 이렇게 지적 비판하던데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김병주 의원이 사성창군 출신으로 네. 우리 민주당 초선 의원 중 보물 같은 존재예요. 스타 의원인데 네. 그 지적이 맞잖아요.
제가 한 얘기하고 갔잖아요. 꼭 네.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러시아의 외교 음. 이것을 포기하는 네. 적대적 관계에 더 증가시키는 그런 방문을 했었어야 되는가? 이 문제는 남쪽. 대통령실에서는 그 전쟁이 뭐 휴전하고 끝나면은 그 재건 비용이 한 2,000조쯤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선점을 한 거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던데. 뭐 선점할 수도 있고 네. 그게 그렇게 항상 전후 복구를 위해서는 우리 건설이나 훌륭한 네. 통신 뭐 여러 가지가 갈 수 있죠. 음. 그렇지만은 네. 미국도 있고 음. 프랑스, 독일, 영국 다 있어요. 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젤란스키 대통령이 네. 꼭 2,000조를 전부 한국에 준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잘한 일이지만은 겸손하자 이거예요. 겸손하자. 시간이 다 지났긴 한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조국 전 장관 항소심 재판이 오늘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 됐는데 14일인가 그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를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혐의를 뭐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나오면은 기소를 유예하겠다. 지금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 조 전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딸이 혐의를 인정을 해버리는데 본인이 계속 부인하기도 그렇고 그동안 말해왔던 것 뭐 입장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번복하기도 그렇고. 이 검찰이 네. 윤석열 정권이 조국 일가족을 학살시키고 있잖아요. 검찰에서도 네. 조민 딸의 기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일가족이 다 몰살 당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법 감정에도 국민 감정에도 옳지 않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도 네. 참 잘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네. 지난 주말에 목포 광주 갔다 왔는데요. 그래도 그쪽은 수해가 덜해서 다행입니다만은 앞으로 네. 더 많은 호우가 내린다는 충청도, 전라북도, 네. 경상도 일부 대비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